안개가 짙게 깔린 공림리 초이든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 같았다. 한희주는 눅눅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낡은 가죽 가방을 꽂혀 맸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숲 저편에서 누군가 똑같은 박자로 발을 구르는 듯하 기괴한 잔향이 되돌아왔다. 그는 실종된 지도교수 박문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을 손에 꽉 쥐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희갈겨 쓴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림자를 먹고 기억을 지우며 마침내 존재를 찬탈한다. 말은 죽어 있었다. 아니, 죽어가는 중이었다. 초가 지붕은 썩어 문드러져 내렸고 담벼락마다 검은 이끼가 마치 혈관처럼 뻗어나와 있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 노인 하나가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이준이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모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눈동자는 없었다. 그저 텅 빈 안구 속에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늦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바닥이 긁히는 소리 같았다. 이미 제사가 시작되었거든. 그림자가 없는 자들이 축제를 벌일 게야. 이주는 소름이 돋는 팔을 문지르며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박 교수의 일기에는 이 마을에 전엔 내려오는 멸령기기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악기로 인간의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초의 어둠 그 자체였으며 인간의 육신을 빌려 이승의 발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다. 악기를 불러들인 말은 풍요를 얻는 대신 매 세대마다 가장 순수한 영웅을 제물로 바쳐야 했다. 갑자기 등 비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뒤틀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이준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바닥을 기어 단정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안 돼. 이준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쫓아뛰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했다. 박 교수의 일기에 따르면 그림자를 잃은 인간은 사흘 안에 육신이 녹아내려 흙기의 자양분이 된다고 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폐가를 가로지르는 동안 마을 곳곳에서 기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벽에 붙어 있는 검은 얼룩들이 서서히 입체적으로 변하며 유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없었고 오직 굶주린 입만이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헉헉. 이준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버려진 사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렀다. 사당 안은 지독한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간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박 교수의 안경과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청동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 속에는 이준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뜯어먹으며 거대한 탑을 쌓고 있었고 그 탑의 꼭대기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구체가 맥동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멸령기의 본체였다. 그때 사당의 천장에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준이 위를 올려다보자 석가래에 매달린 수십 구의 시체들이 일제히 눈을 떴다. 그것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림자를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자들이었다. 진실을 찾으러 왔나? 이방인. 천장에서 내려온 것은 박 교수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달쯤 녹아내려 뼈가 드러나 있었고
목소리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아, 여기는 지옥이 아니야. 여기는 완성된 낙원이다. 고통도 슬픔도 기적도 없는 오직 영원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이지. 너의 그림자도 지대 굿구리와 하나가 될 거다. 박 교수의 손이 이준의 가슴을 향해 뻗어왔다. 그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고르며 이준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방 안에 단도를 꺼냈다. 그것은 박 교수 일품 중 하나로 고대 이식에서 사용되던 벽사 칼날이었다. 이건 낙원이 아니야. 그저 당신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도피처일 뿐이라고. 이준은 혼신의 힘을 다해 단도를 자신의 발등에 꽂았다.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 즉 어둠이 시작되는 지점에 칼을 박아넣은 것이다. 순간 사당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굉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에서부터 솟구친 불꽃이 검은 액체들을 태워버렸고 박 교수의 형체는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내 놈이 감히. 이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도를 뽑아 들고 재단 위에 청동 거울을 내리쳤다. 거울은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거울 조각마다 갇혀 있는 원혼들이 쏟아져 나오며 사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매령귀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은 액체 원혼들이 뒤엉켜 수라장이 된 사당 안에서 이준은 필사적으로 밖을 향해 몸을 날렸다. 뒤에서 폭발적인 압력이 느껴지며 사당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광장으로 기어 나왔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풍경은 이전보다 더욱 처참했다. 모든 집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나무들은 검게 타 죽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이준만이 폐허가 된 대지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햇살 아래 다시 그림자가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머리 위는 기괴한 뿔이 돋아나 있었고 손은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멸령귀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울을 깨뜨림으로써 갇혀있던 악귀를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문장 아래여 웃던 글귀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준 자신의 필체였다.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주인을 찾았을 뿐이다. 이준의 입가에 기이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동자가 박 교수의 그것처럼 검은 액체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나 산 아래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세상은 아직 넓었고 먹어치워야 할 그림자는 끝도 없이 많았다. 산 아래 마을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준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준의 형체는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날 밤 인근 도시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 어떤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고 공포는 소리 없이 도시를 잠식해 나갔다. 멸령귀는 이제 전설이 아니라 현실의 틈새에서 숨을 죽인 채 다는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이준은 어느샌가 번화한 거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는 그에게 거대한 식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 여자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여자의 그림자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준이 손을 뻗자 그의 그림자가 채찍처럼 비어나가 여자의 그림자를 낚아챘다.
여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갔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전설 속의 괴물보다 더 끔찍한 기억을 먹는 포식자였다. 이주는 어둠 속에서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매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공허한 정막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그림자는 점점 더 거대해졌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씩 힘을 잃어갔다. 진실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자의 그림자부터 그는 가장 먼저 먹어치웠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원히 반복될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굴레였다. 강남의 밤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짐승과 같았다. 고층 빌딩의 유리벽은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번뜩였고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소음은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이주는 그 소음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이준이 아니었다. 그의 발밑에서 꿈틀대는 검은 그림자는 이제 육신보다도 뚜렷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발치에 매달린 그림자들이 이준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듯 뒤틀렸지만 정작 그 주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준은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공동을 감각했다. 그것은 허기였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타인의 존재 그 자체를 갈구하는 근원적인 굶주림. 그는 길을 걷던 정장 차림의 남자를 주목했다. 남자는 휴대전화 너머로 누군가 열띤 논쟁을 벌이며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보도블록 길을 핥고 있었다. 이준이 남자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촉수처럼 뻗어나가 남자의 그림자 끝자락을 물어뜯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또 끊겼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멈춰 섰다. 방금 전까지 무엇을 위해 화를 냈는지,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남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발밑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음에도 바닥은 희꿈 외한 공허만이 감돌았다. 남자는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배를 부딪히며 지나갔다. 마치 그곳에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남자의 존재는 현실의 직조에서 조용히 풀려나갔다. 이주는 입안 가득 고이는 서늘한 만족감을 삼키며 다시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강민혁 경관은 최근 발생하는 기이한 실종 사건들의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소지품은 현장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신원을 증명할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바이러스 감염된 것처럼 통째로 사라지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심지어 그들이 찍힌 사진 속의 얼굴까지도 검게 타버린 듯 지워졌다. 경감님, 또 한 건입니다. 이번엔 모년동 근처 카페입니다. 젊은 형사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강민혁은 현장 사진을 살폈다. 커피잔은 여전히 김을 내품고 있었고 의자 위에는 지갑과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다.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는 이준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옆을 지나는 순간 화면에서 노이즈처럼 일그러지더니 증발해 버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기록까지 같이 지워진다는 게. 강민혁은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과학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내리를 스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실종된 민속학자 박문호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이준. 같은 시각 한국대학교 민속학 연구실의 대학원생 한서윤은 박 교수가 남긴 비밀 파일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교수가 사라지기 직전 자신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일을 뒤늦게 발견했다. 파일 속에는 멸연기에 대한 보충 기록과 함께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한 방법이 적혀 있었다. 그림자를 먹는 자는 스스로 그림자가 된다. 만약 그가 인간의 이성을 잃고 완전히 동화된다면 세상은 빛이 없는 영원한 황야로 변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가 본체를 완전히 장식하기 전 숙주의 심장에 벽사의 금속을 박아 넣고 그가 가진 모든 기억을 불태우는 것뿐이다. 서윤은 손을 떨면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 대신 들려오는 것은 기괴한 금속성 소음뿐이었다. 마치 수천 명의 망자가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에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중이 오빠, 설마 정말로? 이준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안식처가 아니었다. 벽지마다 검은 곰팡이 같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가구들은 형태가 뭉개져 기괴한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다.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경계가 허물어져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이주, 그가 자신의 이름을 읊조렸을 때 그림자가 대답하듯 그의 목등걸기를 서늘하게 핥았다. 너는 이제 이름이 필요 없다. 너는 우리이며 우리는 너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것은 수만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다층적인 소음이었다. 이주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아 멸연기의 포식 본능이 충돌하며 그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혁 경감과 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이준,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강민혁의 대침에도 이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아니, 반응할 수 없었다. 그의 발밑에서 뻗어나온 그림자가 이미 방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형사들이 쏜 총탄은 이준의 몸을 통과해 뒤편의 벽에 박혔다. 그의 육신은 이미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물러나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뒤늦게 도착한 한소윤이 소리쳤다. 그녀의 손에는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낡은 청동 단검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준의 그림자가 방 바닥을 뚫고 거대한 가시처럼 솟구쳐 형사들을 꿰뚫었다. 비명 소리가 들릴 틈도 없이 형사들의 그림자가 이준의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림자를 뺏긴 형사들은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서윤을 보호했다. 서윤아, 도망쳐.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에서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서윤아, 배가 고파.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의 그림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어둠이 좁혀져 왔다. 도시의 불빛은 이제 방 안까지 닿지 못했다. 오직 서윤이 쥐고 있는 청동 단검만이 미약한 빛을 내뿜으며 마지막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림자가 서윤의 발목을 낚아채려는 순간 이준의 몸속에서 마지막 이성이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부잡고 비명을 질렀다. 죽여줘, 제발. 내가 저들을 다 먹어치우기 전에. 이준의 외침과 함께
그림자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서윤은 눈물을 머금고 단검을 고쳐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한검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배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뇌령기의 저주자 대가였다. 서윤이 단검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이준의 그림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가구가 산산조각 나고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상층부에서 거대한 어둠의 폭발이 일어났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이준은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수만 개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밤의 거리로. 강미혁과 서연은 무너진 방 안에서 허망하게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왕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준은 이제 거대한 지하철 환기구 아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이미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도시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준이라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지나는 곳마다 가로등이 꺼지고 사람들의 대화가 끊겼다. 사람들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준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다음은 너희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다.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림자를 잃은 도시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준은, 아니 멸령기는 더욱 비대해진 몸집을 이끌고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밤은 아직 길었고 먹어치워야 할 영혼은 차고 넘쳤다. 이준의 뒤틀린 그림자가 빌딩 숲 사이로 길게 뻗어나가며 달빛조차 닿지 않는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인류가 쌓아 올린 찬란한 문명의 불빛 아래서 가장 원초적인 어둠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숨죽이고 있었다. 이준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다. 자아가 파괴될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 타인의 존재를 흡수할 때 느껴지는 전능감. 그는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다음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이 도심의 심장부, 수백만 명의 기억이 교차하는 중앙관제 센터였다. 그곳의 기억을 모두 먹어치우는 순간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어둠의 보폭을 날펴 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온 도시가 그의 존재를 느끼며 전율하고 있었다. 그림자가 없는 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강남의 심장부로 향하는 도로는 이니 거대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다. 가로등은 깜빡이다 못해 비명을 지르듯 파르르 떨며 꺼져갔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인공적인 빛이 아닌 질척거리는 점성을 띤 생생한 어둠이었다. 이준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그는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 그리고 사람들의 발밑에 도사린 그늘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가 증발했다. 행인들은 갑자기 멈춰 서서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한 채 그들은 서서히 투명한 유령이 되어갔다. 이준의 의식 안에서는 수천 개의 자아가 서로를 뜯어먹고 있었다. 방금 흡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고단한 일상, 퇴근길 회사원의 억눌린 분노, 아이를 기다리던 어머니, 절박한 사랑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준의 신경계의 과부하를 일으키며 흘러들어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닌 새가 긁히는 듯한 기괴한 공명음이었다. 조금만 더 먹으면 이 지옥 같은 소음이 멈출 거야.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서울 시내의 모든 정보가 집약된 중앙관제센터였다. 그곳은 도시의 뇌세포와 같았다. 수백만 명의 생체 정보, CCTV 기록, 금융 데이터, 그리고 개인의 은밀한 기록들이 광섬유를 타고 흐르는 그곳을 삼킨다면 그는 단순한 괴물을 넘어 이 도시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아니, 그는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끔찍한 굶주림을 멈추기 위해 세상의 모든 빛을 지워버리고 안전한 정적 속에 침잠하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강민혁 경감과 한서은은 아수라장이 된 도심을 뚫고 관제센터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이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했다. 길거리에는 주인을 잃은 차들이 뒤엉켜 불타고 있었고 그림자를 뺏긴 사람들이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벽을 짚고 서 있었다. 강민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대가 솟았다. 서윤씨, 정말 그 단검 하나로 저 괴물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윤은 조수석에서 청동 단검을 품에 꼭 아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검의 표면에는 기이한 상형 문자들이 붉은 빛을 내며 전멸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베는 무기가 아니에요. 멸연기가 먹어치운 영혼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색이에요. 준이 오빠의 심장에 이 칼을 박는 순간 오빠가 흡수한 모든 그림자가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혁이 대신 뒷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주는 죽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세상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로. 서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 단검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관제센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20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건물 외벽을 타고 검은 액체 같은 그림자들이 기어오르고 있었고 창문마다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비쳤다. 이미 도착했군. 강민혁은 자를 건물 입구를 급정거시켰다. 입구의 강화 유리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노비는 짙은 안개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불과 몇 센티미터 앞도 비추지 못한 채 어둠에 잡아먹혔다. 오직 서윤의 단검만이 희미한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로비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등 뒤의 셔터가 경음을 내며 내려앉았다. 완전한 밀실이 된 공간에서 수만 개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가지만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자. 너의 그림자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 바닥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강민혁의 발목을 낚아챘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권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서윤씨 위로 가을 옥상에 있는 메인 서버실이야. 강민혁은 발을 휘저으며 눈을 뿌리치고 손을 밀어 올렸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계단실은 마치 거대한 식도의 내부 같았다. 벽면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환청처럼 비명 소리가 귀를 찢었다. 15층을 지날 무렵 유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위층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였다. 서윤아, 너만은 오지 말길 바랐는데 내 그림자까지 내게 줄 생각이야. 계단 위쪽에서 이준이 천천히 내려왔다. 아니, 그것을 이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의 사진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문드러져 마치 달걀 귀신처럼 매끄러웠다.
피부만이 남았다. 오직 가슴 중앙에 박힌 검은 구멍만이 그가 한때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듯 박동하고 있었다. 오빠, 제발 멈춰. 이건 오빠가 아니야. 서윤이 단검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이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이 녹아내렸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나는 이 도시에 흙물린 욕망이고 버려진 기억이며 이름 없는 공포다. 서윤아, 인간의 기억이란 게 얼마나 더섭는지 알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줄 하나만 지워도 너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증발해 버려. 내가 그걸 도와줄게.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아무도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한 물 세계로. 이준이 등 뒤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 촉수가 뻗어 나와 벽을 짚고 소윤을 포위했다. 강민혁은 소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남은 탄창을 모두 비웠다. 괴물 새끼, 헛소리 집어치워. 하지만 이준의 촉수는 강민혁의 어깨를 꿰뚫고 그를 벽으로 날려버렸다. 강민혁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 피조차 바닥에 닿기도 전에 검게 변하며 이준의 그림자로 흡수되었다. 민혁씨,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강민혁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준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길을 차단했다. 이준은 기가하게 뒤틀린 목을 꺾으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이제 너만 남았어. 네가 가진 그 낡은 칼로 나를 찌를 수 있을까? 내 심장에 칼을 박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든 촉도 타버릴 텐데 너는 나를 잊고 싶니? 이준의 목소리는 이제 서윤이 가장 좋아하던 부드럽고 다정했던 선배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검의 빛이 일렁였다. 이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의 목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얼음 같은 감촉이 그녀의 기도를 조었다. 자, 내 기억을 내게 줘. 너의 그 따뜻한 그림자를 내게 맡겨. 서윤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산소가 부족해진 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몽롱한 의식 속에서 서윤은 보았다. 이준의 문드러진 얼굴 너머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깜빡이는 진짜 이준의 영혼을. 그는 울고 있었다. 제발 이 광기를 멈춰달라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너욱에서 꺼내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자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준의 가슴, 그 검게 타버린 심연을 향해 몸을 던졌다. 미안해, 오빠.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록이 지워져도 내 영혼이 당신을 기억할 거야. 단검이 이준의 가슴에 박히는 순간 고요했던 건물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농치기 시작했다. 이준의 몸에서 청백색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가 먹어친 수만 명의 기억이 해방되는 빛이었다. 아나야. 이준의 비명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의 육체가 산산조각나며 검은 파편으로 흩어졌다. 그 파편들은 창문을 뚫고 나가 도심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림자를 잃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지워졌던 데이터베이스가 복구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렸던 연인의 얼굴, 가족의 이름이 다시 새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선유는 차가운 공허를 느꼈다. 이준의 형체는 서서히 투명해지다 못해 입자가 더 흩어지고 있었다. 단검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에도 감각이 사라져갔다. 준이, 오빠. 서윤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허공을 갈랐다. 이준은 미소를 지는 것 같기도 눈물을 흘린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완전히 소멸했다. 눈부신 섬광이 관제 센터를 휩쓸고 지나간 뒤 보비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혁 경감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어깨의 상처는 흉터처럼 아물어 있었다. 그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은씨,
괜찮아요. 끝난 건가요?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청동 단검을 주워 들었다. 단검은 이제 빛을 잃고 평범한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기할 정도로 덤덤했다. 경감님, 우리 누구를 찾으러 여기 온 거죠? 강민혁은 멈칫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요. 분명 중요한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실종자 수색이었나? 그런데 누구를 찾으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서윤 씨도 그래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도련해진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낡은 지갑 안에서 인화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누군가가 어깨팔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 부분은 마치 누군가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검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슬픈 꿈을 꾼 것 같아요. 도시는 다시 빛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멸연기의 위협은 사라졌고 그 존재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서울의 지하철 깊숙한 곳 혹은 인적이 끊긴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없는 남자가 나타나 길을 묻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당신의 가장 행복한 기억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괴담. 서윤은 관제센터 건물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굵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그림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짙고 훨씬 더 거대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끔씩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꿈틀거리며 주변의 작은 어둠을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숙주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서윤이 진 청동 단검의 자루 끝에 이준의 이름이 아닌 낯선 상형 문자가 새롭게 새겨지며 붉게 맥동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서윤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배고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읊조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수만 명의 망자가 겹쳐진 듯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막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경계가 허물어진 채 검은 시면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일렁었다. 포식자의 시간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관제센터의 회전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기한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강남대로의 노은 사이는 여전히 화려했고 막차를 타기 위해 질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단 한 사람, 이준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기억에서 통째로 도려내졌다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서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청동 단검을 쥐었던 손바닥에는 짙은 검은색 낙인 같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준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뭉겨붙은 불길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서은씨, 잠깐만요. 뒤늦게 건물을 빠져나온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고향감을 느껴야 마땅했지만 정작 무엇을 해결했는지, 누구요?
상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기억이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그쪽 겉에도 그리고 내 이 상처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강민혁이 자신의 꾀를 가리켰다. 피는 멎었지만 옷은 찢겨 있었고 살점 위는 기괴한 문양의 흉터가 돋아나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찰나의 순간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강민혁은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동료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의 목덜미를 가늠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탐욕스러운 시선이었다. 경감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였을 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묘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미세하게 떨리며 뒤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늦은 밤이라 객차안은 한산했다. 맞은편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취객,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한 여학생, 그리고 신문을 접어든 노인. 서윤은 그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밑에 붙은 그림자들은 단순한 빛의 차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가 품고 있는 기억의 무게였고 생명의 농도였다. 배고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귓가가 아니라 척추를 타고 올라와 내하수체를 직접 타격하는 듯한 갈망이었다. 서윤은 허벅지를 강하게 움겨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옆자리 남자의 그림자가 마치 달콤한 연기처럼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남자의 그림자 가장자리에서 가느다란 가닥이 삐져나와 손의 구두 끝으로 스르르 스며들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이름 모를 아이의 돌잔치, 누군가가 크게 싸웠던 비오는 날의 기억,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 맵싸한 맛까지. 그것은 남자의 기억이었다. 서윤은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꼈다.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자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눈을 떴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지조차 저버린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남자는 허둥지둥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이준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이준을 집어삼켰던 그 존재, 멸령기의 허기를 자신이 이어받은 것이었다. 단검으로 그의 심장을 찌른 행위는 테마가 아니라 저주의 전이었다. 새벽 3시 서윤의 자취방은 묘비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을 켜지 않았음에도 방 안은 희미한 검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졌고 혈관을 따라 검은 액체가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때 등 뒤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어섰다. 그것은 소녀의 체형을 닮았지만 훨씬 거대하고 기괴했다. 그림자의 머리 부분에 2개의 구멍이 뚫리더니 이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거부하지마. 이건 진화. 오빠, 아니, 당신 누구예요? 의 몸에서 나가. 서윤이 거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파편 하나하나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검은 시면이었다. 그림자는 이제 방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벽지는 타들어 가득 검게 변했고 천장에서는 끈적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기억은 고통일 뿐이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의 고통을 먹어치고 그들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지. 그림자의 촉수가 서윤의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안락함을 주었다. 서윤은 무릎을 꿇었다. 이준의 기억, 그와 함께였던 대학 시절의 웃음소리, 도서관에서의 설레던 공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독이 되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이 허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강민혁 경감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예준, 서윤, 여령위, 청동, 단검. 하지만 검색 결과는 참혹했다. 이준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이 말소되어 있었고, 서윤에 대한 자료 역시 그녀가 관제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외에는 모두 공백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켜두는 증거 수집용 장비였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지직거리는 노이즈 사리로 낯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이미 도착했군. 서울시 위로 가을 옥상에 있는 메인 서버실이야.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서윤의 흐느낌. 미안해, 오빠.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록이 지워져도 내 영혼이 당신을 기억할 거야. 강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억은 지워졌지만 감정은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잃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등 비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다. 비상의료등의 붉은 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인 씨. 그녀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아니, 그녀의 발밑에서 시작된 어둠이 사무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컴퓨터 모니터가 터져 나갔고 종이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경감님, 기억하고 계셨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지제 수천 명의 망자가 합창하는 듯한 웅장하고도 기괴한 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흑진주 같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 제가 가져가 드릴게요. 그럼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강민혁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사지를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손의 그림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발목을 덮쳤다. 안 돼, 소유아. 정신 차려. 이건 네가 바라는 게 아니야. 강민혁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윤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강민혁의 생동감 넘치던 기억들이 한캐 탈색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얼굴, 첫 사건의 긴장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공포까지. 고마워요, 경감님. 당신의 기록은 아주 맛있을 것 같아. 서윤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의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강민혁의 얼굴을 감쌌다. 경찰청 건물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렸고 강남 일대의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었다. 아늑에 잠긴 도시 위로 거대한 그림자의 형상이 달을 가리며 솟아올랐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은 어젯밤의 대규모 정전에 대해 불평하며 출근길에 올랐다. 경찰청 사무실에는 강민혁 경감이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지만 그게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기억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어깨에 새겨졌던 기괴한 흉터는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아니, 흉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의 그림자조차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 옥상, 서윤은 난간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수만 개의 그림자가 응급부터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청동 단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단검은 이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저주의 촉매제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자 도시 곳곳의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떠올랐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좀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슬픔도 분노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인형들이었다.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다. 그것은 멸망의 전주곡이었고 새로운 포식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기억이 사라진 세상은 평화로웠다. 누구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어둠만이 만물을 평등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시작된 검은 해이 도심의 불빛을 하나씩 꺼뜨리며 전진했다. 진정한 공포는 비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명조차 지를 이유를 잃어버린 완벽한 망각의 고요 속에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배고프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림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강남역을 지나는 2호선 지하철에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으나 서윤의 감각은 이미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사람들의 발밑에 붙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차단이 아니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기억의 농도, 생의 무게가 응축된 검은 정수였다. 배고파. 그것은 내하수체를 직접 타격하는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서윤은 허벅지를 강하게 움겨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의 그림자가 마치 달콤한 연기처럼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남자의 그림자 가장자리에서 가느다란 검은 가닥이 삐져나와 손의 구두 끝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이름 모를 애의 첫 돌잔치에서 느꼈던 벅찬 감동, 비 오는 날 연인과 크게 싸우고 느꼈던 지독한 상실감, 그리고 오늘 저녁 퇴근길에 먹은 김치찌개의 맵싸한 잔향까지. 그것은 남자의 삶 그 자체였다. 서윤은 소름 끼치는 쾌감을 느꼈다. 텅 비어버린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자는 갑자기 몸을 경련하듯 떨더니 눈을 떴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의 지하철에 타고 있는지 어디로 가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음 역에서 홀린 듯 내려버렸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이준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준을 집어삼켰던 그 고대 괴물, 멸연기 허기를 자신이 계승한 것이었다. 단검으로 그의 심장을 찌른 행위는 테마가 아니라 저주의 전이었다. 새벽 3시 서윤의 자취방은 묘비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불을 켜지 않았음에도 방 안은 희미한 검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졌고 혈관을 따라 검은 액체가 박동하며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때 등 뒤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어섰다. 그것은 소녀의 체형을 닮았지만 훨씬 거대하고 기괴한 형상이었다. 그림자의 머리 부분에 2개의 구멍이 뚫리더니 죽은 이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흘러나왔다. 서윤아, 거부하지마. 이건 진화. 오빠, 자니, 당신 누구야? 든 몸에서 당장 나가. 서윤이 거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파편 하나하나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검은 심연이었다. 그림자는 이제 방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벽지는 타들어 가득 검게 변했고 천장에서는 끈적한 검은 액체가 눈물처럼 뚝뚝 떨어졌다. 기억은 고통일 뿐이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의 고통을 먹어치고 그들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지. 그림자의 촉수가 서윤의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안락함을 주었다. 서윤은 무릎을 꿇었다. 이준과의 추억, 도서관에서의 설레던 공기,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옥죄고 있었다. 이 갈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 무거운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강민혁 경감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예준, 서윤, 여령기, 청동, 단검. 하지만 검색 결과는 참혹했다. 이준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이 말소되어 있었고 서윤에 대한 자료 역시 그녀가 관제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외에는 모두 공백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켜두는 증거 수집용 장비였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이미 도착했군. 서윤씨, 위로 가회. 옥상에 있는 메인 서버실이야.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서윤의 흐느낌. 미안해, 오빠.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록이 지워져도 내 영혼이 당신을 기억할 거야. 강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억은 지워졌지만 감정은 세포 하나하나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잃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등 뒤에서 척추를 훑고 지나가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다. 비상의료 등의 붉은 빛만이 복도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인씨. 그녀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아니, 그녀의 발밑에서 시작된 어둠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무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컴퓨터 모니터가 비명을 지르며 터져 나갔고 서류 뭉치들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경감님, 기억하고 계셨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지제 수천 명의 망자가 합창하는 듯한 웅장하고도 기괴한 저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흑진주 같았고 입가는 비릿하고도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 제가 가져가 드릴게요. 그럼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라. 망각은 구원이니까요. 강민혁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몸이 납처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사지를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선우의 그림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발목을 덮쳤다. 안 돼, 소유아, 정신 차려. 이건 네가 바라는 게 아니야. 강민혁의 대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유는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강민혁의 생동감 넘치던 기억들이 한캐 탈색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얼굴, 적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고동, 그리고 손을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맹세까지 모든 것이 먼지처럼 부서져 나갔다. 고마워요, 경강님. 당신의 기억은 정말 따뜻하네요. 서윤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의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서 수많은 검은 손이 뻗어나와 강민혁의 얼굴을 감쌌다. 경찰청 건물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렸고 강남 일대의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었다. 아늑에 잠긴 도시 위로 거대한 그림자의 형상이 달을 가리며 솟아올랐다. 다음날 아침, 태양은 다시 떠올랐지만 그것은 빛을 잃은 가짜 태양 같았다. 사람들은 어젯밤의 대규모 정전에 대해 불평하며 출근길에 올랐다. 경찰청 사무실에는 강민혁 경감이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지만 그게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어깨에 새겨졌던 기괴한 흉터는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아니, 흉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의 그림자조차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 성유는 난간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수만 명의 기억이 연결되어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청동 단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단검은 이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저주의 촉매제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자 도시 곳곳의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떠올랐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형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슬픔도 분노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서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칼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다. 그것은 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이었고 새로운 포식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기억이 사라진 세상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누구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어둠만이 만물을 평등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시작된 검은 해이 도심의 불빛을 하나씩 꺼뜨리며 전진했다. 진정한 공포는 비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명조차 지를 이유를 잃어버린 완벽한 망각의 고요 속에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남았다. 나는 배고프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림자의 시대가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